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서가 기획하는 정보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걸 꼭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말해야 하니? 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서가 하는 모든 일들, 사서에 의해서 기획되어지고 사서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서비스되어지는 모든 것들에서 그런 하나하나 기능, 또 하나하나의 어떤 절차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지에 대한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고 만든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은 그냥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달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한 서지사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지사항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고전적으로 해석하면 서지사항은 책, 종이책에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얘기죠. 주로 책이라든가 저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적 얘기입니다. 어떻게 형식적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바뀐 환경과 바뀐 기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재해석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책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책은 유네스코가 49페이지, 표지를 포함해서 49페이지를 넘겨야 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책이라는 매체에 담겨있는 컨텐츠의 충실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매체의 갖고 있는 비용된 가치를 좀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그 정도 두께를 유지해야 비로소 우리가 책등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책등이 생기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서지상의 하나의 책등에 기술되어지는 정보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학술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책이 먼저 만들어지고 책이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서지사항이라는 것들이 생겨났겠죠. 물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종이책 얘기가 아니라 기록의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기록이 생성되어지기 시작했고, 그 기록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부여되어지면서, 예전처럼 동굴의 벽화, 어떻게 딱딱한 곳에 대한 새겨두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무법을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어진 것들에 대한 얘기. 아마 초기는 파피루스 점토판들일 겁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는 그 나일강변에서 나는 풀을 잘 이기고 격자처럼 놓아서 이걸 말려서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파피루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점토판은 말 그대로 진흙을 짓이겨서 하나 이렇게 네모난 판을 만들고 거기에 글을 새기고 말려서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그 기록물이 남겨지고, 그 기록물을 만들다 보면 우리가 그 예전 국어 시간에 배웠던 형식들을 배웁니다. 제목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저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기술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것이 생산되어진 연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전체 규모도 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단락 구분되어져 있는 문단에 대한 얘기라든가, 문장에 대한 얘기, 센텐스에 대한 얘기, 굉장히 다양한 형식적인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인지하듯이 그 형식적인 요소들이 절대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했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구조화시키는 작업 속에서 그걸 하나의 분석하고 분해해서 하나의 위치 정보,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 정보를 만드는 것이, 그런 것을 우리가 서지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이런 봉에다가 말았기 때문에 파피루스의 그 많은 종류들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파피루스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와도 관계 있었고, 파피루스를 보관하는 방법은 결국 이게 봉의 형태이기 때문에 봉들을 쭉 격자되는 박스 안에다 다 집어넣고 유일하게 보는 것이 그 봉의 끝부분. 그래서 아마 그 끝부분에 대한 장식들도 발전했을 것이고, 그 장식 부분에 어떻게 기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파피루스인가를 구별지었겠죠. 그래서 파피루스는 그렇게 격자창으로 되어 있는 박스 안에다가 쭉 집어넣어서 보관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 한서들, 고서들을 보면, 고서는 종이가 얇고 힘이 없고 또 이 표지 자체가
같은 얇은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책을 세워서 보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끈으로 꿰맸기 때문에 책 등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이런 책들은 전부 다 눕혀서 보관했고 한지를 하나씩 옆에 끼워서 책에 대한 자그마한 설명을 달아서 책을 구분지어서 이렇게 서가 책장이 있으면 책장 안에 책을 이렇게 눕혀서 보존했고요. 이제 비로소 이제 서양의 책들이 단단한 책등을 갖기 시작하고 표지를 가지면서 세울 수 있게 되었고, 세우면서 책 등에 자기를 표시하는 소위 타이틀이라든가 관련된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하나하나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겨났겠지요. 그렇게 놓고 우리가 어떤 책을, 어떤 정보를, 어떤 컨텐츠를 찾고자 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 속에서 식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인데 를 상대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편은 거기에 대한 것을 책을 찾아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졌다면 그 책을 어떻게 발견해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와 그 책을 어떻게 구분지었을까에 대한 얘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분류와 목록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상기시켜 놓고 보면 그것이 구분되어져 있을 필요가 있고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늘 접근 가능한 위치에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이제 색인이겠지. 기억에 더듬어서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딘가 기록해서 기록을 더듬어서 찾아갈 수도 있겠죠. 우리 컴퓨터 파일을 참 예전에 어렸을 때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배우면 컴퓨터 데이터 파일에 대한 얘기라고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 텍스트 파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파일들이 모여있는 디렉토리를 얘기하고 디렉토리 파일들이 모여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열해야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색인지라든가 초록지에 나타난 그 엔트리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뭐 경호전 사전에 대한 배열 얘기,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책들을 어떻게 구별 지을까에서 나온 게 아마 타이틀이라는 그 책을 대표성,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있듯이 책에도 특정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대표성이 존재했을 것이 그것이 어디에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구별 지은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책의 크기를 얘기했을 때 책이라는 정의를 얘기했을 때 49페이지 이상이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 페이지라는 개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종이를 재단하고 그 종이를 가지고 인쇄를 해서 재본해서 책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면을 우리가 하나의 페이지라고 정의라고 그런 페이지 면들이 몇 개 이상 중복되어질 것을 재책 묶어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책이라서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른 페이지네이션, 페이지 번호가 매겨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이 성장하고 책의 형태가 매체의 그 재질이 생긴 형태가 변해오면서 점차 굳어온 것을 우리가 다 서지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지사항이 중요한 것은 예전에 우리가 목록을 만들 때 그 책을 우리가 갖고 있는 매체의 그 컨텐츠를 대표하는 것을 어떻게 삼을까에 대한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타이틀에 대한 얘기, 저자에 대한 얘기, 출판사에 대한 얘기, 출판 연도에 대한 얘기, 출판사도 구별짓기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출판사인가에 대한 소재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고 타이틀도 정확하게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보다시피 타이틀은 2개, 3개 복합적인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물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비슷한 물건들이 생겨나면 그걸 구별 지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도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과 차별을 보이기 위해서는 큰 의미에서 보면 대동소이하지만 개체 하나하나에서 놓고 보면 다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각 내듯이 다르게 명칭하듯이 여러분 집안의 이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이름이 어떤 법칙을 따른다든가 규약을 따른다든가 아니면 그 집안들이 학렬을 만들어서 이름을 쭉 적어 내려가면서 이름이 최소한 5대에 걸쳐서는 중복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 할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비슷해져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최소한 동시에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여력이 한 5대 잡으면은 한 5대나 짧으면 4대 안에 이름들은 전부 특이한 글자를 집어넣어서 식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들이 서로 이름이 혼선되지 않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근데 서양은 거꾸로 시니어, 주니어를 달아가면서 더 서드 해가면서 어쨌든 같은 이름을 중복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의 문화적 속성도 담고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듯이 각각 이름들조차도 식별의 필요성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식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들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서지사항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는 목록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규약들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매체의 속성과 그 속에 담긴 컨텐츠의 양과 컨텐츠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걸 구분짓거나 표현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생겨나는 것들이죠. 저널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초기의 저널들은 이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편지들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특정한 사람이 자기 쪽으로 메일들이 주고받아지면서 소통할 수 있게끔 구조화시키고 그 소통된 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 축적해서 묶어서 배포하면서 저널이 생겨났다고 본다면 결국 저널의 생성은 어떻게 보면 비용 대 효과,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나온 하나의 컨텐츠를 퍼블리싱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죠. 책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생산되어지고 축적되어지고 생산되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상당히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담긴 내용들은 그냥 가벼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그 집단 내에서 잘 정돈되어져서 큰 변함이 없는 규약 같은 규칙 같은 그 지식들이 담겨져 있어서 책을 하나 내는 작업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를 갖는 것들이 책이라는 형태를 취했을 것이고 이제 그보다 훨씬 가볍고 실시간이고 짧은 시간에 소통되어지고 빠르게 소통되어지길 기대하면서 만들어진 저널들은 조금 더 시간을 달리하다 보니까 소위 책을 만드는 과정보다 훨씬 더 단순화된 인쇄라든가 배포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얇아지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은 비록 49페이지는 넘었다 치더라도 우리가 책이라는 맥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 간행물 같은 재화에 연속적으로 간행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들이 되죠. 아마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식별 방법도 상당히 다양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제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목의 그 중요성을 얘기했을 때는 책에 대한 제목과 저널이라고 불리는 것의 제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책이 갖고 있는 중요성만큼이나 크다고 본다면 저널 이름이 책의 타이틀과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가졌을 것이고 그 안에 나타나는 기사들은 그냥 어떻게 누군가의 의견,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서신, 누군가의 소식지, 알림 표시 이런 정도의 차이로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타이틀이라는 개념도 없이 소통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동양과 조금 다른 것이 우리 동양 같은 경우에는 책 하나에 주어지는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니 보면 타이틀에 있습니다. 누구의 저서이기 전에 그 책이 갖고 있는 자기 제목이 그 책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줘. 물론 서양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회자하는 것은 그 책의 제목보다는 저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누구의 작품, 누구의 글로서 그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드는 약간의 그 문화적 차이, 사고의 그 논리적 차이가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책에서 얘기하는 형식을 얘기할 때 보면 책은 크게 앞에 타이틀 부분, 그 다음에 타이틀에 대한 그 저작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목차, 차례 순서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본문 내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색인, 뭐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구분 지으면서 책의 구성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특정 책을 발행했을 때 책이 갖고 있는 방대한 양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배열 방법을 가졌던 것이고 그 순차적인 배열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챕터별로 단원별로 조합내서 그 순서를 나열했고 그 순서의 접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페이지를 사용했고 그와 무관하게 그 책의 내용에 직접 접근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색인을 달아서 그 책의 내용에 직접 접근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도서관에서 쓰는 목록 규칙도 보면 초기의 목록 규칙과 후반에 나온 목록 규칙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의 목록 규칙에서 만들어진 목록 규약에는 메인 엔트리가 뭐냐면 타이틀이 아니라 저자명으로 되어 있고 그 저자에 따른 저서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두 번째 후반부에 만들어진 목록 규칙에는 그걸 통틀어서 저자명보다는 서명을 우선시하는
순서를 좀 바꾼 배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이 갖는 사고의 틀을 보면 재밌습니다. 동양 사람들에게 책을 딱 주고 여기서 필요한 내용을 어떤 내용을 주고 그 내용을 찾아봐 라고 물어보면 동양 사람들 대부분은 책에 목차를 펴놓고 목차에서 하나하나 찾아서 그런 내용이 나올 만한 부분을 찾아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탑다운 방식이 들어가죠. 제일 큰 개념에서 출발해서 점차 좁은 개념으로 그 주제가 나올 만한 영역을 찾아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동양인들의 접근 방법이에요. 대신 서양인들에게 책을 주고 똑같은 주제를 찾아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뒤를 펴니다. 뒤에 보면 색이 나와 있고 내가 던져준 주제에 키워드를 놓고 그런 키워드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다이렉트로 들어간 다음에 그것을 확장해서 이것이 이런 내용인데 이게 무엇에 속해 있지 하고 점점 바텀업으로 가장 좁은 데서부터 점점 확장해 가면서 개념을 정리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 사람들의 접근 방법들은 상당히 포괄적이면서 그 개념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접근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참 수월한 방법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방법인 것이죠. 대신 서양인들의 그 특정 내용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그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만 그것을 좁은 데서부터 넓혀 들어오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왜 이런 내용이 나왔지? 점점 이제 상위 개념으로 갈 테니까요. 어느 게 좋은 방법이냐를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두 집단 간에는 사고의 틀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차이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도서관이라든가 일반 사회 속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서 상당히 다름을 드러낼 수 있는 작업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SNS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상상해 보시죠. 무슨 중심으로 만들었을까요? 사람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열어놓은 SNS에 내가 올리는 글들에 대한 얘기들이고 그 내용을 보고 싶으면 나를 찾아 들어와서 그 글을 받겠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동양적 사고에 가깝습니다. 정준민이 만든 SNS고 정준민이 만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간대별로 쭉 정리를 해서 내 생각의 흐름을 쭉 읽어가는 작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에 들어서 본다면 최근의 생각들로부터 읽어서 과거의 생각들이 어쨌는지를 흐름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SNS는 주로 어떤 기능들이 많이 붙어있습니까? 해시태그라는 걸 붙여서 무슨 일을 하냐면 직접 자기들이 관심 갖는 어떤 키워드를 두들겨서 그런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SNS의 모든 아이템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정준민이 쓴 내용도 들여다보고 다른 홍길동이 쓴 내용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들이 같은 키워드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해보는 작업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결국 인간의 사고는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하고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초기의 도서관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죠. 책은 하나인데 이제 예시로 드리는 거예요. 책은 하나인데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책에 접근할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동네 갔을 때 똑같은 일 한다. 모르는 동네 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식당을 찾아갈 수 있을까? 똑같은 거죠. 식당은 어딘가에 하나 있겠죠. 근데 그 식당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식당을 물어보고 그 식당의 위치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방법은 지도 펴놓고 지도 속에서 식당을 찾아서 찾아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무작정 돌아다니다가 식당처럼 보이는 데를 찾아서 들어가기도 하겠죠. 뭐가 효율적이니? 라고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모텔에서 출발해서 나와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물어보는 것이 쉬웠을 것이고 아니면 처음 간 도시에 내가 필요한 지도를 갖고 있다면 그 지도 속에서 찾은 다음에 내 위치를 비교해서 찾아 들어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현재 움직이다 보면은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지도를 보기가 불편하니까 차라리 내 움직임 속에서 계속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접촉해가면서 식당을 찾을 수도 있겠죠. 물론 들여보는 노력과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관리자는 또는 사서는
그것을 다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찾은 것이 사람들은 특정 주제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굉장히 동양적 사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틀들이 주제 순으로 배워져서 그 주제 속에 책을 배열하다 보면 사람들은 쉽게 들어서 찾겠죠. 그 다음 방법이 뭘까? 사람들은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 알고 있는 정보가 저자일 수도 있고 서명일 수도 있어. 경우에 쓰면 출판사일 수도 있고 언제 출판된 책이야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게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가? 왜? 다 제공해 주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 그래서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주제로 나눠둠으로써 사람들이 거의 70~80%의 사람이 그 주제 영역에 가서 책을 찾을 수 있는. 물론 초기 도서관들이 책을 엄청 많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주제로 한정시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집에 서가를 놓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서가가 수십만 권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관련 책을 볼 수 있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 그래서 책 속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책을 전체 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한 덩어리를 전체 세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눠 넣느냐라는 얘기죠. 아까 분류 목록이 큰 도서관이라는 구조 속에서 그 많은 책을 나눠 놓듯이 책이라는 하나의 요 매체 속에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구분 짓느냐에 따라서 그 형식과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점들을 어떻게 개발할까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지나치지 않고 조금 한 번씩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작업이 이제 쌓이다 보면 이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저러고 있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갈까? 기술 변화, 환경 변화 또는 문화가 바뀌고 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접근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책이나 저널에 담겨있는 서지사항에 대한 얘기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